중등부 이묘희 원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제 어머님들께서 묘쌤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비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묘자가 무슨 묘자냐. 그래서 무슨 묘자일까? 그러면 무덤 묘자냐고 물어봐요.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무덤에서 나온 여자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이 토끼 묘자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묘할 묘자를 써요. 그래서 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참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묘할 묘자를 써서 묘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묘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지금은 아까 송 소장님께서 논술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이제는 이제 국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어머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예비중학교 1학년이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이라서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게 사실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태도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학원에서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보는 아이들하고 또는 여기 학원에서 보는 아이들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우리 아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아마 뭉클한 감동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에 가서 첫 소풍을 가는 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소풍 따라가다가 혹시 빠뜨릴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머님들께서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은 아마 성적 부분이실 것 같아요.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습관, 태도, 방법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태도 부분에 대해서 6가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머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예비중학교 1학년을 시작을 하고요. 그 1학년들이 지금은 10개 반이 넘는 반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이 가방을 먼저 어머님들께서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에 가면 전과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은 프린트를 나눠주세요. 근데 특히나 남자애들은 프린트를 받으면요 그냥 가방에 쑤셔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방 안에서 심지어는 1학기, 2학기까지 섞여 있는 프린트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아이 가방을 보면 제가 들어보잖아요. 등산 가는 애 같아요. 집에서 빼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반드시 파일함을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서 과목별로 스티커를 붙여주셔서 관리가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행평가 점수를 매길 때 그 파일에다 자기가 그 숙제를 해오고 나서 그 숙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거두세요. 근데 남자애들은 꼭 10명 중에 3명은요 잃어버려요. 프린트를. 근데 친구들한테 이제 다 빌려서 복사를 해서 다시 하거든요. 그때 어머님들이 더 힘드세요, 사실은. 그래서 파일함을 하나 만드셔서 아예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고요. 두 번째, 학원에서 그 수업을 하다 보면 꼭 그 친구들이 나와요. 선생님, 저 국어책 안 갖고 왔습니다. 어휘책 안 갖고 왔습니다. 비문학책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번 안 갖고 오는 애들이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요, 사실은 중간에 엄마 나 책 안 갖고 왔어. 그럼 어머님들이요 정말 전화 받고 황급히 오세요. 집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끼어서 갑자기 갖고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교재를 좀 잘 챙겨 갖고 오시도록 어머님이 좀 처음부터 교육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세 번째 준비물 중에는 아이들 필기를 어머님들이 한 번씩 중간중간씩 어머님들이 한번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필기를 한 걸 보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필기하는 동안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읽어볼래? 그러면 못 읽겠대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도 못 읽는 걸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래서 필기 검사를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세예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친구들을 처음 만나면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정보가 없잖아요. 어머님들한테 받은 정보 외에는 없는데 자세만 보면 이 친구가 아, 공부할 의욕이 있구나, 혹은 이 친구는 공부에 별로 뜻 없이 엄마한테 그냥 끌려왔구나, 이게 바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친구가 이렇게 공부할 자세가 돼 있는 친구는 정자세로 앉아서 벌써 딱 필기할 자세가 돼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엄마한테 끌려온 친구들은 일단은 벽에 붙어요, 어머님. 벽에 붙어서 마치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쪽 아이들은 이쪽으로 고드름으로 붙어 있고요, 이쪽 아이들은 이쪽으로 고드름으로 붙어 있어요. 못 붙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친구 어깨에다 고개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어머님들께서 집에서도요, 습관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정자세로 하도록 어머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핸드폰을 집에서는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목말라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어머님들이 일단은 계시는 동안은 아이들이 자기들도 양심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안 해요. 그러다가 어머님, 아버님 다 취침에, 깊은 취침으로 수면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그때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때부터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수업을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여기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수업 시작하니까 이제 책 꺼내라, 그런데 이 친구가 핸드폰을, 저희가 원래는 오자마자 핸드폰을 내게 돼 있거든요. 바구니에다 내서 저희가 보관을 하는데 이 친구는 핸드폰이 2개였던 거예요. 엄마한테 뺏긴 핸드폰 말고 자기가 또 공폰을 갖고 있어요, 공기계를. 그걸 꺼내더니 그거를 하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넣으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잠깐만요, 한 판만 깨면 돼요, 한 판만 깨면 이 기록을 깰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때부터는 선생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넣어야지 수업하지, 한 판만요, 이것만 넘으면 돼요, 이것만 넘으면 돼요, 이런 수준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뺏어서 바구니에 다시 넣고 들어왔어요. 5분 뒤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는 밤을 샜기 때문에요, 잡니다. 깨웠는데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들 왜 차 안에서 자는 애를 깨우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은요, 어머님들께서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필요하다 그러면 폴더폰 있잖아요, 그거를 사주셔서 엄마하고 의사소통은 되기는 하시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저는 정말 아이들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부할 때 꼭 간식을 입에 물고 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학생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보시면 젤리라든지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책상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걸 수업 시간에 못 먹게 하잖아요. 음료수는 마시게 하지만 과자, 젤리는 못 먹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1, 2, 3학년 공통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요, 그 아이들 중에요, 저 뒷부분의 아이들이 자기는 가려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시죠? 감자칩은 먹을 때 아삭하고 바삭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먹냐면 혓바닥 위에 올려놓고 녹여서 먹어요, 어머니. 새우깡도 해서 녹여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그렇게 먹고 싶니? 너무 먹고 싶대요. 그럼 빨리 먹자 하고 제가 그걸 뺏어서, 어쨌든 벌칙을 줘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먹었으니까. 뺏어서 친구들하고 다 나눠 먹어요. 그렇게 하고 빨리 수업에 집중시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이들이,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학생들은요, 젤리를 무조건 책상에다 올려놓고 하나씩 먹으면서 수업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핸드폰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 그래서 웬만하면 뭐 간식 먹으면서 수업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수업하는 태도는 좀 고쳐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끔 어머님들께서 그 얘기 하세요.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같이 다녀도 될까요? 같이 다녀도 괜찮습니다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실제로 여학생이 최상위 반 친구예요. 매우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남학생이 친구가 있어요. 수업을 하는 때 보면요, 한 손으로는 필기를 하고요, 한 손으로는 뭐 하냐면 그 남학생이 여기 있잖아요, 강아지 쓰다듬듯이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학생이 이렇게 대주고 있어요. 둘이 매우 행복해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사실은 좋지 않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다 보니까요, 많이 챙겨주게 돼 있어요. 얘가 뭘 프린트를 안 갖고 왔을까? 교재를 안 갖고 왔을까?
엄마처럼 챙겨줘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체가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서 같이 앉아 있으면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좋고요. 저도 지금 많이 당황하는 게 저희 때랑은 좀 달라서 요즘 아이들은 좀 그런 면에서 캐주얼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둘이 사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 오늘 너네들이 그 깔맞춤 했구나, 멋있다 이러면 저희 어제 깨졌는데요. 저 얘랑 사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세 깨지고 금세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 중에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괜찮냐고 그러는데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정서적으로 나쁘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제 때는 한 번 사귀면 끝까지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100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30일 이벤트, 10일 이벤트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금방금방 깨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필통 어머니 꼭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이 필통을 사서 펜을 다 구비해서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필기하자 이러면 선생님 저 필통 안 갖고 왔어요.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머님 형광펜이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을 칠해라고 학원에서 다 말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돈이 없어서 형광펜을 못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쉬고 들어오잖아요. 그 친구가 편의점에서 1+1을 사서 자기가 하나 먹고 친구한테 기분 좋게 하나를 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너 아까 돈 없다고 그러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엄카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카드니까 써도 된대요, 이거는. 근데 형광펜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엄카를 주시면 형광펜을 사도 된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 생각이 되게 웃긴 게요.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 돈이고요. 이건 엄마 돈이에요. 대한 개념이 되게 확실해요. 그래서 너 혹시 뭐 돈 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도 자기 거래요. 그리고 카드도 자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재산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태도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하위권, 중위권 친구들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혹시 학습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학습하다에서 학습이란 단어가 매우 좋은 뜻이더라고요. 학자가 배우다 학자고요. 습히, 익히다, 습자예요. 그러면 어머님, 학자는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럼 습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스스로. 본인이 집에서 그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에 오면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나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어머님들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아이한테 학원을 여러 개 보내고 인강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혼자서 이거를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자, 어머님들께서 작년서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부터 시작한 건데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지필평가는 아니고요, 어머님. 지필평가 빼고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의미하고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수행평가라는 면에서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중에 누가 유리할까요? 여자아이들이 엄청 유리합니다. 필기 꼼꼼하게 하고요. 예쁘게 하고요. 준비물 잘 챙겨오고요. 발표도 잘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너무나 쿨해서요. 수행평가 따위야 이러면서 제껴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자애들 10명 중에 3명은 수행평가를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나중에 챙겨주시느라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게 습관이거든요. 수행평가는 좀 초반에는 어머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 중심이라고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자유학년제 나와 있잖아요. 자유학년제 되면서 사실은 올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동네에서 이제 압구하고 신사가 의외로 시험이 없어졌어요. 자유학년제가 됐고요. 신동, 신구, 광희 이제 이쪽이 아직까지는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 대비를 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릴 건데 시험 자체, 학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받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 짐작이 되시나요? 학원 자체적으로 그 테스트를 봤을 때 학교에서 시험 본 친구들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들하고 결과치가 상상이 되시죠? 엄청난 많은 결과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논술인 지혜의 숲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6학년 아이들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6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제가 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논술이 있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희 중학교 1학년 시험 없어져서요 안 해도 돼요 라는 얘기를 해요. 2학년 때부터 성적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놀아도 돼요 라는 얘기를 6학년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각을 누가 깨줘야 되냐면 어머님들께서 깨주셔야 되고 또 이런 교육기관에서 깨줘야 돼요. 어머니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2배로 너무나 힘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유학년제가 사실은 너무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정중심 평가는 옛날에 결과중심 평가에서 지금은 이제 과정중심 평가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논술형과 수행평가 비율이 확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부터 2019학년도부터 50% 이상이 수행평가예요. 그러면 지필고사는 왜 보냐고요? 그거 어머님들께서 그러면 선생님 지필고사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중등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서 완성이 되죠? 수능과 내신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과정중심 평가로 공부를 하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 매우 걱정이 되시죠? 그거를 목표로 공부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손을 놓고 있으면 큰일이 나요.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나 이거 왜 안 시켜줬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고등학교 때요. 요거는 어머님들 그 학교별로 제가 뽑아봤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아직은 내년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동중학교 건데요. 신동중학교 2, 3학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학년들은 시험을 요번에는 봤지만 내년에는 다 자유학년제로 바뀌어서 없어졌습니다. 2, 3학년에서 보시면 어머님 그 수행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52.5%예요. 되게 크죠? 네. 그 다음 압구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0.5%고요. 압구정중학교의 그 시험의 특징은요.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라는 건 A라는 지문을 하나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지문인 B, C, D라는 지문을 내고요. 자, 너 A에서 내가 개념 알려줬지? 그럼 너가 B, C, D에 한번 적용시켜 보렴. 이라는 게 바로 수능형 문제예요. 이게 바로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풀고 있는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달달 외우면 됐고 기본 실력으로 봐도 90점 이상 나오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만만한 마음으로 시험 대비를 안 하고 보면은 거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신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평균 점수가 신동중학교 1학년 첫 시험 봤을 때 요번에 자유학기제 때 평균이 60점이 안 나왔어요. 네, 4, 50점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뒷목 잡고 오셨어요. 이럴 수가 있냐며, 국어는 그냥 먹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2학년 땐 더 2배로 발생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광희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52% 보이시죠? 신구중학교는 51%, 신사중학교는 50%, 청담중학교는 지금 60%인데 높은 편이죠. 그리고 어머님들 제가 지금 자료집에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 이 부분 수행평가
어머님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줘야 되는지는 여기 부분에 저희가 항목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어머님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 이렇게 수행평가를 대비해 주시는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만약에 어머님들이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엄마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면 학원으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해드려요. 네. 그 다음에 원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놀라운 부분이 좀 보이시나요? 지금 1학기는 100%입니다. 지금. 그리고 서술형 평가로 지금 15점이 배정이 돼 있어요. 선택형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엄청 당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갖고 와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원천중학교 100% 서술형 이번 출제됐던 문제인데 보시면 15점짜리인데요. 이 지문들은 다 소설하고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객관식 나온 것보다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객관식형 본문 문제를 다 공부하고 플러스 서술형 문제까지 같이 대비가 들어가야 돼요. 남자아이들은요 자기가 시험 보고 나오면 엄마들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100점 맞을 것 같아. 완벽하게 쓰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점수를 보면요 20, 30점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시험지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서술형이에요. 선생님이 원하는 핵심 키워드가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주변을 빙빙빙빙 돌아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썼으니까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가 엄청 힘듭니다.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과정지식평가의 대비학습 목표 부분이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어 부분에서 이제는 객관식에 이렇게 찍는 문제가 아니라 서논술형 문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요거 두 번째 글쓰기, 말하기, 태도는요 아까 저희 송 소장님이 아마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이 국어와 논술로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를 매우 걱정하세요. 저희가 총 3시간 30분 수업을 합니다. 훈련이 안 되면 힘듭니다. 그런데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4시간 수업이에요. 국어가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어머님들 끝나는 시간이 4시간, 4시 반에 끝나거든요. 3시 반이나 엄청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게 좋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휘 테스트를 봅니다. 10개를 뽑아서요. 저희가 10개를 뽑아서 시험을 보고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성취도가 미달됐다. 그 남겨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보게 합니다. 근데 요번 예비중학교 1학년 작년에도 제가 했었는데 작년에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10개 반이 넘어요. 매우 많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휘가 발목을 매우 많이 잡습니다. 예. 복습 테스트는 지난주에 배웠던 국어의 개념 중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을 물어보는 게 복습 테스트예요. 이것도 점수가 미달되면 남아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인공인 저희 비문학. 이걸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하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리고 이건 단기간에 잡히지 않아요. 비문학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몰아서 어떤 분은 일주일에 몰아서 10개를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비문학은 매일매일 꾸준히 시키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독서 테스트를 보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어머님들보다 더 생각이 빨라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읽어갖고 오라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온 친구들 어머님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애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줄거리를 찾아서 읽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아이가 줄거리만 읽고 온다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성취도가 미달돼 있다면 남겨서 30분 동안 책을 다시 읽다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남기는 거 매우 싫어하거든요. 예. 장문과제라는 거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저희가 첨삭을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시고요. 국어 공부는 어머니 사실은 3단계로 보통은 다 대부분 고등하고 동일합니다. 개념학습 들어가고요. 개념 심화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 중학교에서 매우 강조되는
수능력 문제 확대 이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전에는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면 거의 90점에서 100점이 나왔는데 요즘은 전교에서 100점짜리 한 명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능력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올라갔는데 중위권 점수이거나 중위권에서 조금 하위 점수를 받아왔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이 과정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개념이 잘 안 돼서 적용이 안 되는 국가가 거의 100%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중상위권은 되는데 상위권으로가 조금 진입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심화는 되는데 지금 수능력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머니 자기주도 학습으로 집에서 절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학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그 C를 배웠으면 그거에 관계된 주제, 같은 주제를 뽑아서 같이 공부시키는 게 학원이에요. 그러면서 낯선 지문에 자꾸 적용해보는 훈련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겁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찍고 나와요. 또 같은 3번으로 찍고 나오면 참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좀 성실하게 보인다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찍고 나오거든요. 다 어긋나죠. 네. 저희 교재예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2017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 나왔던 어려운 문법 문제인데 어머님들도 아마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부분들 매우 어려운데 이걸 고등학교에서 배우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보시면 지금 2학년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문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학년 과정에서 똑같은 문법이 나오고 있어요. 문법은요, 어머님, 중학교 1, 2, 3 과정에서 다 완성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요, 문법 새롭게 배우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문법은 뭘 하냐면요, 중학교 때 너네 다 배웠지? 그 다 배운 걸 이제 심화해보자 라는 단계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을 들어놓지 않은 친구들은요, 남들이 심화를 풀 때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기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선이 다르겠죠. 매우 힘들어합니다. 본인은 의욕을 갖고 시작했으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은 저희가 여름방학 때도 특강을 열어놨고요. 겨울방학 때도 특강을 열어놨어요. 그거에 집중적으로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념 적용 문제고요. 심화 문제인데 여기서 집중해서 보실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종 교과서로 학교에서는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는 14종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은 출판사에서 쓰고 있는 작품들을 한 번씩은 맛을 보게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적용학습을 배우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수능력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시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다 고등학교 지문이에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4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4문제 정도는 외부 지문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들이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1학년 실제로 수업을 저희가 이제 최상위 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예비중학교 1학년 하고 나서 저희가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최상위 반에서 1학년들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온 질문들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제가 이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리다가 잊었노라.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수업을 한참 진행을 다 했는데 어떤 여자애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나무라면이 트리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요. 중3에서 똑같은 남자아이가요. 선생님, 이 나무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나무라다는 표현 많이 안 쓰시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나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띵 했어요. 사실은 이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예요. 어휘가 엄청 약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아름다다의 아름이란 뜻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진달래꽃 무슨 색깔인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개나리랑 헷갈려요. 노란색이래요. 왜냐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달래꽃의 어떤 그 자홍색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 맨 끝에 들여밟고라는 뜻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일상어로 쓰지 않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 시는요, 하나의 암호 같아요. 제2 외국어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즉흥적인 적인데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다 깜짝 놀란 게 이게 1925년에 나온 시야 얘들아, 일제강점기지? 그랬더니 애들이 물어봐요. 손 들고. 진짜 이건 여러 번 물어봤어요, 애들이.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물론 사과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몇 년도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같이 맞장구를 쳐줬어요. 일제강점기 많이 힘들었지. 선생님 그때 나무 껍질 벗겨갖고 푹 끓여서 먹느라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맛이냐고 물어봐요. 너네 잡초 뜯어갖고 한번 푹 끓여서 먹어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애들이 막 웃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가 언제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머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가 중요하거든요. 주제가 이별의 정한입니다. 정한. 그거 딱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죠? 정한이 뭐냐고 몰라요.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한 이렇게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은 정한이 나오면 연결해서 풀 수가 없어요. 정한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좋은 그 정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서가 뭐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통역을 해줘야 돼요. 번역을 해줘야 돼요. 정서가 감정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서가 애상입니다. 교과서에 다 애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애상적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애상적이 뭘까요?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슬프다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나 자습서에는 다 애상적 들어가 있고요. 특징이 뭐지? 그럼 이 사람 민요적 시인, 민요 시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민요가 뭐더라 얘들아? 그럼 애들 애국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실제로 중학교 1학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민요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아리랑을 한번 불러줘요. 네. 그러면 애들이 그 신곡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아리랑도 몰라요. 사실은. 애들이. 여기서 보면 애상적, 전통적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개념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아이들한테 지금 주입을 해주셔야 되는 단계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함축적이야, 이거 상징적이야, 이거 향토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향 그게 뭐냐요? 향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향토적이 시골적이란 분위기가 난다는 얘기야 라고 다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이 시 하나 갖고도 거의 뭐 1시간 이상 수업이 가능하니 아이들이 다른 시는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네, 이게 지금 사실의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어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를요, 저기 보시면 어려운 사자성어부터 지금 사회적 개념까지 나왔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어휘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 있냐면 수능에 한 번이라도 기출됐던 거, 그 다음 모의고사에 한 번이라도 기출됐던 걸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고 10문제를 시험을 봐요. 근데 아이들은 저희는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한자 세대여서 한자를 대충 알고 뜻을 이렇게 좀 짐작하는데요. 아이들은 이거 뜻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경건망동 이러고 이렇게 외우고 다녀요. 그러다 친구가 옆에 딱 경건만동 그럼 지도 같이 경건망동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런 속담이요 진짜 웃겨요. 제가 채점하다 보면요 이런 속담에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개천에서 용난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이들은 속담을 안 써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보면요 개천에서 용도 나고 개도 나고 고양이도 나고 다 나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낯선 지문이에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휘는 아이들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잡히지 않으면 고등학교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예비중학교에서 끝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빠작이란 비문학 시리즈인데 저희도 사실은 저도 수능 거를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제때 못 풀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번에 불수능에 나왔던 31번 문제를 그 전문가한테 풀렸대요.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등급이 몇 점이 나왔냐면 그 교수님이 6등급이 나왔대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정확한 지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한테 이걸 매일 연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고등이랑 거의 대부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에다 찾아서 밑줄 긋고,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에다 밑줄 긋고, 세 번째 문장의 중심 문장 찾아서 밑줄 긋는 거죠. 그럼 중심 문장을 찾는다는 얘기는 독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0명 중에 예비중학교 1학년 아이들 시켜보면 10명 중에 8명 독해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다 다 쳐갖고 옵니다. 그리고 문제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매주 과제로 내주고요.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이게 왜 중심 문장인지, 이게 왜 답인지를 설명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요거는 저희가 요번에 본 중1 자체 경시대회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여기서 서술형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학교랑 똑같은 기출문제에서 문제만 약간 변형시켰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학교의 특징은 바로 이 단어예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 쓰시오. 모두라는 거 아이들이 매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뭐 개수를 줘야 막 때려 맞추기로 하다 할 텐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라는 거에서 애들이 많이 무너졌고요. 이게 학교 시험에도 실제로 나왔던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조건에 맞춰서 써라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머님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기역과 니은에 사용된 비유 방식을 각각 쓰라. 그럼 일단 답이 2개가 나와야 되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2가지를 각각 써라. 답이 몇 개 나와야 될까요? 4개입니다. 4개 정확히 쓰는 아이들은 10%도 안 됩니다. 예,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한 문장으로 서술하려 했는데 80%의 아이들이 2문장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1번에 한 문장, 2번에 한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이 현상이 어디서만 일어났냐면 자유학년제였던 신사 앞구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OMR 카드 뒷면에 아이들이 답을 쓴 걸 갖고 왔는데 딱 답을 보면 어머님들 이거 20점 만점에 20점짜리들이에요. 어떤 게 남자아이 글씨일까요? 네? 바로 위에 거죠. 딱 봐도 남자애 같죠? 남자애 글씨는 이렇게 썼지만 매우 잘했습니다. 네, 답이 지금 4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문장 하나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기역, 니은까지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학기제를 치렀던 아이예요. 학원에서 한 달 동안 내신 대비를 했던 아이의 답안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아이를 볼게요. 가슴 아프시죠? 저 이 아이 시험 볼 때 매우 가슴 아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가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선생님한테.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제가 옆에서 느껴졌어요. 가슴이 저도 아팠어요. 같이. 이 아이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어머님들은 아마 결과만 보고 이 아이를 꾸짖으셨을 거예요. 이 아이는 더 괴로웠을 겁니다. 이 아이가 괴롭다는 게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 문제도 쓰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무척 열심히 썼죠. 예, 20점 만점이어야 되는데 왜 0점일까요? 뒤에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열심히 썼죠. 점수 주고 싶죠? 0점입니다. 조건에 서술자가 낸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비유법을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직접 제시를 써놓고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답이 하나 맞기는 맞았어요. 여기도 지금 문지를 몰라서 이렇게 썼고요. 여기는 지금 아예 파악을 못했어요. 자기도 물음표를 여기다 이렇게 해놨죠. 예. 서술 문제가 왜 힘드냐면요. 서술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조건에 다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매우 까다롭게 채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열심히 썼으나 0점입니다. 이게 똑같은 게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예. 저희 중1 최상위반이 언제쯤 개설이 될 예정이냐면요. 저희가 11월 16일서부터 예비 중1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11월 16일 시작해서 한 학기가 돌아가는 게 여름방학 시점이에요. 그때는 아이들이 기본 개념 웬만큼 다 배웠고요. 적용도 웬만큼 해봤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처럼 학원 자체 국어 경시대회 저희가 출제한 문제들을 근데 저희가 출제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학교 기출에서 같은 유형을 다 따옵니다. 그 경시대회 1, 2차를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3차로는 정규 수업 태도와 숙제 성실도로 저희가 판단해서 개별적 심사를 하는데 2학년, 3학년들 지금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원래는 한 반씩만 만들 계획이었는데 지원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특징이
아이가 최상위 반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한테 자랑하면 그 어머님들이 입소문 듣고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 2학년도 2반 됐고 3학년도 2반이 됐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쟁률이 3대 1이 넘었어요. 최상위 반 신청하신 분들이. 근데 아이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좋대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왜냐하면 한 명도 헛소리 하는 애들이 없고 다들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수업시간 어머니들 놀라실 거예요. 4시간입니다. 1학년 아이들인데 4시간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대요. 너무 재밌대요. 왜냐하면 얘네는 이미 동기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힘만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뭐가 좋냐면 분위기를 타요, 아이들은요. 옆에서 친구가 놀면 놀고 싶은데 이런 온데 오면 자기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상위 반을 강추를 해드려요, 어머님들께. 그래서 아이가 의욕이 있다면 저는 이거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정규반은요, 지금 2반만 일단 열어놨습니다. 지금 날인반이라 해서 이건 순 우리말이고요. 세라반도 순수 우리말입니다. 날인반은 뭐냐면 제가 이제 1학년들을 10반을 거의 지금 수업을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1학년하고 2학년에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매우 커요. 2학년 아이들은 약간 들어가면 이제 좀 나뉩니다. 공부를 하는 애와 포기한 애들로 나뉘는데 1학년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날인의 뜻은요, 순 우리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예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제가 날인반으로 적고요. 세라반은 순수 우리말로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새롭게 출발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진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라반 넣고요. 시간은 이렇게 2가지가 있지만 12월에는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반이 다시 추가 개설이 되고요. 최상위 반은 여름방학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가 확정이 되면 어머님들께 단체로 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목고 지금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학년 때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때는 노는 아이들이 많은데 습관, 아까 말씀드렸죠? 습관 형성한 다음에 1학년 때 꼭 배워야 되는 기본 개념 여기서 꼭 심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2학년 때 가서 첫 시험 보잖아요. 아이들이 소단원으로요 8개를 시험을 보거든요. 국어를요. 소단원 8개를 보는데 1학년 것까지 같이 내십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세요. 너네 1학년 때 학원에서 다 배웠지? 그걸 기초로 해서 1, 2학년 거 통합해서 내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 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단원 수는 10개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허덕허덕거립니다. 진짜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요때 어머님들이 많이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편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2학년 때는 영어, 국어, 사회가 성적 A가 나와야 되고요. 중학교 3학년도 다 A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특목고가 바뀌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변별력은 뭘로 할까요? 국어입니다. 3학년 2학기 국어 점수 높은 아이를 먼저 선발하고 그 다음 3학년 1학기 국어 성적, 2학년 2학기 국어 성적으로 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3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게 안 들어갔을 때는 3학년 때는 아이들이 기말고사 거의 공부 안 하고 놀았거든요. 지금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 점수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시험지 어머님들 엄청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 남자아이들은요, 특히 이래요. 시험 잘 봤니? 아, 몰라.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엄청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떻게 봤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 문자로 아마 저희 학원 시험지 분석지가 갔을 겁니다. 저희가 시험 본 당일날 그 분석지를 어머님께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 아이들의 난이도는 이랬고 우리 아이는 그중에 얼마큼 했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저희 수업 내용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 국어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